제23장 간밤에 비가 오더니 아침이 되자 반은 서리로 반은 능계로 이루어진 안개가 자욱하게 낀 데다 워더링 하이츠로 가는 길은 높은 지대에서 콸콸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울로 변했더군요. 그래서 발이 흠뻑 젖어버렸죠. 짜증도 나고 기분도 울적해서 이런 사소한 불평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답니다. 우리는 히스클리프 씨가 정말 집에 없는지 확인하려고 부엌으로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별로 믿을 게 못 되었으니까요. 부엌에 들어가 보니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조셉이 마치 천장에라도 있는 듯 행복한 표정으로 홀로 앉아 있더군요. 옆의 탁자에 한 1리터짜리 맥주 한 병과 큼지막하게 구운 귀리 과자를 잔뜩 쌓아놓고 그의 까맣고 짧은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었죠. 캐시 아가씨는 몸을 녹이려고 난로가로 달려갔어요. 저는 주인이 집에 계시냐고 물었죠. 제 질문에 한참 동안 대답이 없기에 저는 영감이 그동안 귀가 먹었나 싶어서 더 큰 소리로 다시 물어보았어요. 아니, 그는 으르렁댔어요. 아니, 코로 소리를 질렀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어요? 아니, 그대로 돌아가는 게 좋을걸? 조셉! 제 말과 거의 동시에 안에서 신경질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번이나 불러야겠어. 이제 불씨도 조금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조셉, 빨리 좀 와봐. 조셉은 담배 연기를 푹푹 뿜어내면서 벽난로 속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는 폼이 그런 애원 따위는 듣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가정부와 헤어튼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 가정부는 심부름을 갔을 테고 헤어튼은 일을 하러 나갔겠지요. 우리는 린턴 도련님의 목소리임을 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너 같은 건 다락방에서 추위에 얼어 죽어야 해. 도련님은 다가서는 우리를 그 태만한 하인으로 오인하고 말았어요. 도련님이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멈추자 그의 사촌 누이가 그에게로 뛰어갔죠. 린턴 양이었어? 도련님은 누워있던 커다란 의자의 팔걸이에서 머리를 들며 말했어요. 안 돼, 키스는 하지마. 숨이 차서 그래. 그런데 웬일이야? 누나가 올 거라고 아빠가 그러긴 했는데. 도련님은 캐시 아가씨의 포옹 후에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편 아가씨는 몹시 미안한 표정으로 그 옆에 서 있었죠.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줄래? 아까 들어오면서 열어놓았잖아. 그런데 저것들, 저 밉살 맞은 것들은 기어코 난로에 석탄을 안 넣어주리나 추워 죽겠는데. 저는 난로 속의 잿더미를 뒤적거려 놓고 석탄을 한 통 가득 퍼왔습니다. 그 환자는 제가 날린다고 두틀대더군요. 너무한다 싶었지만 심하게 기침을 하고 열도 있고 아픈 기색이어서 그가 까탈 부리는 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린턴, 넌 내가 와서 좋으니?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린턴 도련님의 찌푸린 이마가 펴지자 캐시 아가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왜 진작 오지 않았어? 편지를 써 보내지 말고 직접 오지 그랬어? 긴 답장을 쓰느라 무지 힘들었어. 편지 쓰기보다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좋았을 거야. 이제는 이야기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질라는 또 어딜 간 거야? 넬리, 부엌에 있는지 좀 가봐. 도련님이 말했어요. 좀 전에 해준 일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의 명령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대꾸했죠. 부엌에는 조셉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고는 얼굴을 돌리더군요. 질라는 아빠가 나가신 뒤로 줄곧 기머튼으로 싸다니기만 해. 정말 너무해.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내려온 거야. 2층에서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아버님은 잘해주세요, 도련님. 저는 캐시 아가씨가 다정스레 말을 건네리다 그만두는 것을 보고 도련님한테 물었어요. 잘해주냐고? 적어도 저것들 보고 나에게 좀 더 잘해주라고 시키기는 하시지. 몹쓸 것들. 린턴 양, 저 짐승 같은 헤어튼이 날 놀려대고 있는 거 알아? 그놈이 정말 미워. 실은 모두가 다 밉지만 말이야. 다들 마음에 안 들어. 캐시 아가씨는 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찬장 안에서 주전자를 발견하자 큰 잔에 물을 부어 가지고 왔어요. 도련님은 탁자 위에 포도주를 한 숟가락만 물에 타주라고 아가씨에게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한결 진정이 되는 듯 아가씨에게 아주 고맙다고 하더군요. 내가 와서 좋으니? 아가씨가 좀 전에 물어본 말을 되풀이하여 물어보고 도련님의 얼굴에 얕은 미소가 어리자 기뻐하더군요. 그럼 좋지.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 하지만 와주지 않아서 골이 났었어.
아빠가 린턴 양이 오지 않는 건 나 때문이라면서 나더러 한심하고 쓸모없고 느려 터진 놈이랬어. 린턴 양도 나를 경멸한댔어. 그리고 만약 아빠가 나라면 지금쯤 린턴 양의 아빠보다 더 그 집 주인답게 행세할 거라고 했어. 어쨌든 린턴 양은 날 경멸하지 않지. 린턴. 캐스린이나 캐시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가씨가 도련님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널 경멸한다고? 천만에. 난 아빠와 엘렌 다음으로 누구보다 널 사랑하는 걸. 하지만 네 아빠는 좋아하지 않아. 네 아빠가 돌아오시면 난 올 수 없어. 여러 날 집을 비우신 거니? 여러 날은 아니야. 린턴 도련님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냥칠이 시작된 뒤부터 황야로 자주 나가셔. 아빠가 집에 안 계시는 한두 시간 동안에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해줘. 그런다고 말해줘. 너와 있으면 신경질도 나지 않을 거야. 너는 날 화나게 하지 않고 늘 날 도와주려 할 테니까 말이야. 그럴 거지? 그럼. 캐시 아가씨는 도련님의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며 말했어요. 아빠가 승낙만 해주신다면 내 시간의 절반을 너와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귀여운 린턴, 네가 내 동생이라면 좋겠어. 그럼 넌 네 아빠만큼 날 좋아할 거야? 한결 명랑해진 도련님이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만일 네가 내 아내가 된다면 넌 네 아빠보다도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거래. 그렇다면 너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안 돼. 난 누구도 아빠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 아가씨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간혹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남매가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네가 내 동생이라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고 아빠도 나에게 해주듯이 너를 기워하실 텐데. 린턴 도련님이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일은 없다고 하자 캐시 아가씨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신뢰로 바로 그의 아버지가 아내인 자신의 고모를 미워했던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가씨가 생각 없이 입을 놀리는 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말았어요. 린턴 도련님은 몹시 화가 나서 아가씨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우겼어요. 아빠가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 아빠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이야. 아가씨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요.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를 비웃던데 급쟁이 바보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린턴 도련님이 외쳤어요.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아빠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너도 참 못됐구나. 이사벨라 고모를 그렇게 도망치게 한 것만 봐도 네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아가씨가 쏘아붙었어요.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야. 내 말에 반대하도록 가만두지 않겠어. 도련님이 말했어요. 도망갔어. 아가씨가 외쳤어요. 그렇다면 나도 해줄 말이 있어. 이봐, 네 어머니는 내 아버지를 싫어했어. 린턴 도련님이 말했어요. 아니, 뭐라고? 캐시 아가씨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어. 도련님이 덧붙여 말했어요. 넌 거짓말쟁이야. 이제 너 같은 건 싫어. 흥분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가씨가 씩씩대며 말했어요.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린턴 도련님은 이렇게 소리치고는 뒤에 서 있는 상대방의 흥분한 모습을 보기 위해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쉿, 도련님. 그것도 아버님이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야, 당신은 잠자코 있어. 도련님이 대답했어요. 정말이야, 정말이라도 캐서린, 정말이라니까. 캐시 아가씨가 자존심을 잃고 린턴 도련님이 앉은 의자를 세게 떠밀자 도련님은 한쪽 팔걸이에 부딪히며 넘어졌죠. 도련님은 질식할 듯 기침을 해댔고 의기양양한 기세가 꺾였어요. 기침이 어찌나 오래 계속되든지 저마저 놀랐답니다. 아가씨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아연실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꾸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저는 기침이 저절로 멎을 때까지 도련님을 껴안아 주었어요. 기침이 멎자 도련님은 저를 밀쳐내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캐시 아가씨도 울음을 그치고 맞은편에 앉아서 심각하게 난로불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좀 어떠세요, 도련님? 그러고 나서 10분쯤 지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나처럼 캐시도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어. 잔인한 심술쟁이 같으니. 헤어튼도 나를 건드린 적은 없었어. 그 녀석도 날 때린 적은 없었다고. 그리고 오늘은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훌쩍이는 소리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널 때린 건 아니었어. 캐시 아가씨는 다시 울음이 터지려는 걸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은 무척 고통스러운 사람처럼 한숨을 쉬고 신음을 했어요. 25분 동안이나 그랬답니다. 사촌을 난처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가 애써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새삼 괴롭고 슬픈 소리를 냈으니까요. 아프게 해서 미안해, 린턴. 아가씨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였다면 조금 미뤘다고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네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많이 아픈 건 아니지. 린턴, 내가 늘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해줘. 대답해봐. 나한테 말 좀 해봐. 말할 수 없어. 도련님이 중얼거렸어요. 네가 너무 아프게 해서 난 오늘 밤에 숨이 막힐 정도로 기침을 해대며 밤을 새우게 될 거야. 너도 한번 당해보면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넌 편안히 잠을 자겠지. 내가 옆에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아파서 몸부림칠 때도 말이야. 너 같으면 그런 무시무시한 밤을 어떻게 지내겠니?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큰 소리로 스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이 늘 그런 무시무시한 밤을 보내왔다면 아가씨가 도련님의 안녕을 망친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오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다시는 아가씨가 도련님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고 나면 도련님도 편안해지실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나 가야 해? 린턴, 내가 가버렸으면 좋겠니? 캐시 아가씨는 슬픈 표정으로 그에게 몸을 구부리며 물었어요. 이미 저지른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 린턴 도련님은 아직도 토라져서 몸을 움츠리며 말했어요. 나를 더 괴롭혀서 열병에 걸리게 하면 나쁜 쪽으로 바꿀 수는 있겠니?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니? 아가씨가 다시 물었어요.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네가 말하는 걸 견딜 수 없단 말이야. 아가씨는 제가 돌아가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꿈을 대다가 도련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자 마침내 문 쪽으로 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지요. 그런데 비명소리에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어요. 린턴 도련님이 의자에서 벽난로 노석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버릇없는 말썽쟁이 아이가 심통을 부리듯 바닥에 들어누워 최대한 속상하고 괴롭게 할 작정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행동으로 그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고는 그의 비유를 맞춰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당장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그렇지 못했죠. 기겁하며 뛰어가서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달래기도 하고 애원도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도련님은 조용해졌어요. 숨이 차서 그랬던 거지 아가씨를 놀라게 한 게 미안해서 그랬던 건 결코 아니었지요. 도련님을 긴 의자에 올려놓아야겠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뒹굴어도 될 테니 우리는 도련님을 지켜보기 위해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캐시 아가씨, 이제 아가씨가 도련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도련님의 병이 아가씨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죠? 자, 이제 됐어요. 어서 돌아가요. 도련님도 자신의 투정을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 얌전해질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아가씨는 쿠션을 도련님의 머리 밑에 괴어주고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도련님은 물은 거절했고 쿠션은 마치 딱딱한 돌멩이나 나무 토막이기라도 한 듯 불편해하며 고개를 쳐들더군요. 아가씨는 쿠션을 좀 더 편하게 놓아주려고 했어요. 이걸로는 안 되겠어. 너무 낮아. 린턴 도련님이 말했어요. 캐시 아가씨는 쿠션을 하나 더 가져다가 그 위에 받쳐주었어요. 이제 너무 높아. 그 성가신 녀석이 두틀대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가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어요. 도련님은 아가씨가 의자 옆에서 무릎을 반쯤 구부리고 있을 때 캐시 아가씨를 감싸 안으며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것이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쿠션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도련님. 아가씨는 도련님 때문에 벌써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이제 5분 이상은 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캐시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린턴은 이제 착하게 잘 참는데 뭐. 내가 나 때문에 린턴의 병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오늘 밤에 내가 린턴보다 더 괴로워할 거고 그러면 다시는 내가 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 린턴, 다른 대로 말해봐. 만약 내가 네 건강을 해쳤다면 내가 다시 와서는 안 되니까 말이야. 와서 병을 낫게 해줘야 해. 도련님이 대답했어요. 네가 날 아프게 했으니까 와야 한단 말이야. 날 굉장히 아프게 했잖아. 네가 왔을 때는 지금처럼 많이 아프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지? 하지만 네가 울고불고 하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아픈 거잖아. 나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넌 내가 찾아오기를 바라지 가끔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고 했잖아. 도련님은 조급해하며 대답했어요. 이 의자에 앉아서 네 무릎을 베고 누울 수 있게 해줘. 엄마는 늘 오후 내내 그렇게 해주셨어. 가만히 앉아서 말은 하지 말고 노래를 부를 줄 알면 노래를 해줘. 그리고 길고 재미있는 발라드를 한 수 들려주든가.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약속했던 것을 들려주면 되겠네. 아니면 이야기를 들려주든가. 난 발라드가 더 좋지만 말이야. 자, 그럼 시작해봐. 그런데 여기서 발라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건 소박한 용어와 짧은 시절로 이루어진 민간 전성의 설화체 시랍니다. 그게 지금 노래 발라드로 된 건가? 무슨 시? 이 소박한 용어와 짧은 시절로 이루어진 민간 전성의 설화체 시랍니다. 대화는 이게 그 노래 발라드가 여기서 유래인지 모르겠네. 그럴 수 있겠네요. 캐시 아가씨는 자기가 외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긴 발라드를 읊어주었어요. 둘 다 무척이나 즐거워하더군요. 린턴 도련님은 하나 더 들려달라고 했고 두 번째 것이 끝나자 제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들려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러기를 반복하며 시계가 12시를 칠 때까지 계속하더군요. 마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돌아오는 헤어튼 도련님의 기척이 들렸어요. 그럼 내일 계속해. 캐슬이 내일도 올 거지? 마지못해 일어서는 캐시 아가씨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며 린턴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안 돼요. 내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 날도 안 돼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캐시 아가씨가 허리를 굽혀 도련님을 귀에다 모으라고 속삭이자 그의 이마살이 펴어지는 것을 보니 아가씨는 분명 다른 대답을 한 것 같았어요. 내일 여기 오면 안 돼요. 아가씨 명심하세요. 그를 꿈도 꾸고 계신 건 아니죠? 그 집을 나오자 제가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는 방긋 웃더군요. 이런 내가 감시를 잘 해야겠네요. 그 자물쇠만 고쳐놓으면 빠져나갈 수 없을걸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다물 넘어가지 뭐. 캐시 아가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캐시는 제 엄마를 좀 닮았다. 우리 집은 감옥이 아니야. 엘렌은 나를 지키는 간수도 아니고 그뿐 아니라 난 17이 됐어. 나도 어른이란 말이야. 그리고 린턴은 내가 가서 돌봐주기만 하면 틀림없이 곧 회복될 거야. 내가 그 애보다 나이도 많고 철도 더 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달래주면 곧 내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올 거야. 얌전할 때는 귀여운 아이잖아. 그 아이가 내 친동생이면 정말 귀여워해 줄 텐데 자주 만나서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싸울 일도 없을 거야. 엘렌은 그 애가 좋지 않아? 그 애가 좋으냐고요? 지독히도 고약한 성미에 간신히 10대까지 살아남은 약골 갈비씨를 말이에요. 제가 외쳤어요. 다행히 히스클리프 씨가 짐작하는 대로 20살도 못 채우겠더군요. 사실 도련님이 다음번 봄에 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워요. 하긴 도련님이 언제 세상을 떠난데도 그 댁에서는 별로 슬퍼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간 게 우리한테는 행운이었어요. 도련님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이기적이고 성가시게 굴었을 테니까요. 도련님이 아가씨의 남편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가씨.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말을 듣자 아가씨는 심각해지더군요. 도련님의 죽음에 대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 애는 나보다도 더 어려. 아가씨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을 한 뒤에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제일 오래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될 거야. 적어도 나만큼은 오래 살아야 한다고. 지금 그 애는 처음 북부로 옮겨왔을 때만큼은 건강해. 그게 확실하다고. 아빠가 아픈 것처럼 그 애도 그저 감기에 걸린 것뿐이야. 아빠는 곧 쾌차하실 거라고 하면서 왜 그 애는 낫지 못한다는 거지? 이거 참, 어쨌든 그 문제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외쳤어요. 잘 들어요, 아가씨. 이 말대로 꼭 할 테니까요. 만일 아가씨가 저와 함께 가든 혼자 가든 다시 워더링 하이츠로 간다면 아버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도련님과 다시 친하게 지내서는 안 돼요. 벌써 친해진 걸 캐시 아가씨가 셀쭉하며 투틀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된다고요. 제가 말했어요. 생각해 보자고. 아가씨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전 속력으로 말을 몰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뒤따라가느라 애깨나 먹었죠. 우리는 둘 다 점심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방님은 우리가 사냥터 숲을 거닐다 온 줄 알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묻지도 않으셨지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물에 흠뻑 젖은 양말과
젖은 신발과 양말을 서둘러 갈아 신었지만 발이 젖은 채로 워더링 하이츠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게 몸에 고장을 일으켰나 봅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몸져 눕고 말았거든요. 3주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했죠. 전에 없던 일이었고 다행히 그 뒤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가씨는 제 옆에서 시중을 들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마치 천사처럼 저를 돌봐주었어요. 방 안에 갇혀 지내야 했기 때문에 기분이 몹시 우울했어요. 늘 움직이며 활동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만히 누워 있으려니 지루할 수밖에요. 그러나 그 외에는 불평할 거리가 전혀 없었어요. 캐시 아가씨는 아버지 방을 나오면 곧바로 제 침실에 나타났죠. 아가씨의 하루는 린턴 씨와 저에게 반반씩 할애되었고 노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아가씨는 자기의 식사며 공부며 놀이를 모두 제쳐놓고 더없이 다정하게 병구안을 했답니다.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제게도 그렇게 정성을 쏟은 걸 보면 아가씨는 틀림없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가씨의 하루가 린턴 씨와 저에게 반반씩 할애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린턴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저도 6시 이후에는 필요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가씨의 자유시간이었지요. 애석하게도 저는 차를 마신 뒤에 아가씨 혼자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아가씨가 잘잘하는 인사를 하러 내 방에 들여다볼 때 두 볼에 생기가 돌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불그스름한 것이 여러 번 눈에 띄었지만 추운 황야를 가로질러 말을 몰고 와서 그런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저 서재의 뜨거운 난로가에 있다 와서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24. 3주가 지나고 나서야 저는 제 방에서 나와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저녁 시간을 처음으로 앉아서 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눈이 침침해서 캐시 아가씨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는 서재에 있었고 린턴 씨는 이미 잠자러 침실로 가신 뒤였지요. 아가씨는 그러자고 하면서도 마음이 내키지는 않는 듯 했어요. 제 취향의 책은 아가씨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무엇이든 아가씨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어달라고 했죠. 아가씨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1시간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자주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엘렌, 피곤하지 않아? 이제 그만 눕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몸에 안 좋을 텐데, 엘렌. 아니요, 괜찮아요. 아가씨 피곤하지 않아요. 참 눈치가 없네. 저는 계속 이렇게 대답해야 했죠. 제가 움직일 기색이 없자 아가씨는 책을 읽기 싫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더군요.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펴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엘렌 나 피곤해 하고 말하더군요. 그럼 읽는 건 그만두고 이야기나 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더 싫었을 거예요. 아가씨는 한숨을 쉬고 조바심을 내며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다가 8시가 되자 결국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짜증나고 화난 표정을 지으며 연신 눈을 비벼대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졸린 것 같았지요. 이튿날 밤에도 아가씨는 몹시 초조해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에는 머리가 아프다면서 나가버리더군요. 아가씨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다가 머리 아픈 건 좀 어떤지 물어도 보고 어두운 2층에 있지 말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소파라도 누워 있으라고 하려고 아가씨한테 가보았어요. 그러나 캐시 아가씨는 위층에도 아래층에도 없었어요. 하인들도 아가씨를 보지 못했다더군요. 린턴 스방님 방문에도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저는 아가씨의 방으로 되돌아와서 촛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땅 위에는 눈이 하얗게 흩뿌려져 있더군요. 어쩌면 캐시 아가씨가 머리를 식히려고 정원을 거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숲 울타리 안쪽을 따라 살금살금 걸어가는 그림자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그러나 그것은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밝은 데로 나온 모습을 보니 마부들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는 정원 사이로 난 마찻길을 살피며 꽤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를 찾아내는 듯 재빨리 뛰어가더니 곧 아가씨의 조랑말을 끌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가씨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막 말에서 내려 나란히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마부는 살금살금 말을 끌고 잔디밭을 지나 마구간으로 갔어요. 캐슬린 아가씨는 응접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소리 없이 가만가만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아가씨는 조용히 문을 닫고는 눈 묻은 신발과 모자를 벗더군요. 그리고 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외출을 벗어놓으려는데 갑자기 제가 일어서서 모습을 드러내자 깜짝 놀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외마리 소리를 지르더니 우두커니 서서 꼼짝을 못하더군요. 캐서린 아가씨, 최근에 아가씨가 친절하게 간호해 준 일이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던 터라 저는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지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말을 타고 어딜 다녀오세요? 어째서 거짓말을 하며 날 속이려는 거죠? 어딜 가셨어요? 말해보세요. 사냥터 숲 끝까지 갔다 온 거야.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아가씨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갔어요? 하고 제가 다그쳤지요. 그래. 아가씨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 참 아가씨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나한테 거짓말을 할 까닭이 없겠죠. 그게 날 슬프게 해요. 아가씨가 고의로 꾸며낸 거짓말을 듣느니 차라리 석 달 동안 알아놓는 편이 낫겠어요. 아가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오더니 두 팔을 벌려 제 목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엘렌, 난 엘렌이 화낼까봐 너무 무서워.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사실대로 이야기할게. 나도 숨기는 건 싫어. 우리는 창가에 앉았어요. 저는 아가씨가 숨기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절대 꾸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저는 그게 무엇인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아가씨는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워더링 하이츠에 다녀오는 길이야, 엘렌. 엘렌이 아픈 뒤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갔다 와서 엘렌이 누워있을 때 사흘, 거동을 하게 된 후 이틀만 빼놓고 말이야. 마부 마이클에게 책과 그림을 주고 매일 밤 미니를 준비시키고 마구간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 마이클한테도 꾸중하지 마. 부탁이야. 6시 반쯤에 워더링 하이츠에 도착해서 대개 8시 반까지 있다가 전 속력으로 말을 달려 돌아왔지. 내가 거기에 간 건 즐거워서가 아니야. 내내 몹시 괴로울 때가 많았거든. 그래도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쯤은 행복할 때도 있었지. 처음에는 린턴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엘렌을 설득하려면 고생께나 할 거라고 예상했어.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올 때 내가 린턴에게 다음날 오겠다고 약속했었거든. 그런데 다음날 엘렌이 아파서 아래층에 내려오지 못하게 되자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었지.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마이클이 정원으로 들어오는 문을 잠글 때 열쇠를 달라고 했어. 내 사촌 동생이 아파서 우리 집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찾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는 걸 아빠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마이클에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나서 마이클과 조랑말에 대한 교습을 한 거야. 마이클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곧 이곳을 떠날 생각이래. 그러니 내가 서재에 있는 책을 빌려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책을 주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도 그게 더 좋다고 하더군. 내가 그 집에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 린턴은 활기있어 보였어. 그리고 그 집의 가정부 질라는 우리를 위해 방을 깨끗이 치워주고 훈훈하게 불을 피워주면서 조셉은 기도회에 갔고 헤어튼 은쇼, 나중에 들어서 알았는데 우리 집 숲으로 꿩을 미려바로 왔을 때 그는 헤어튼 은쇼는 개를 데리고 나갔으니 우리 마음대로 놀아도 좋다고 하더라고. 질라가 데운 포도주랑 생강 비스켓을 갖다 주었는데 아주 좋은 사람 같았어. 린턴은 안락 의자에 앉고 나는 벽난로 앞에 있는 조그만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주 유쾌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았지. 우리는 여름이 되면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할 것인지도 계획을 세웠지. 엘렌이 들으면 어리석다고 비웃을 테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 그런데 한 번은 거의 싸울 뻔했지 뭐야. 린턴이 그러는데 무더운 7월의 하루를 가장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황야 한복판의 히스가 무성한 언덕에서 벌들이 꿈을 꾸듯 꽃 사이로 윙윙대며 날아다니고 종달새가 머리 위에서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밝은 햇살 아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있는 거라잖아. 그게 그 애가 생각하는 완전한 행복이래. 하지만 내 최고의 행복은 말이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잎사귀들이 와서 소리를 내는 푸른 나무 위의 가지에 걸터앉아 흔들대면서 머리 위로는 맑고 흰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종달새는 물론 개똥 집바뀌며 굴뚝새, 홍방울새, 뻐꾹새 같은 새들이 사방에서 지저귀고 저 멀리에 펼쳐지는 황야와 시원하게 그늘진 골짜기가 보이고 가까이에는 기다란 풀들이 산들바람에 물결치듯 넘실대는 언덕과 숲과 소리내어 흐르는 시내가 있는
온 세상이 깨어서 기뻐 날뛰는 모습을 보는 거야. 린턴은 모든 것이 평화의 황홀경 속에 있기를 바라는 거고, 난 모든 것이 찬연한 환희 속에서 생기를 발산하며 춤추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그의 천국은 밤만 살아있는 셈이라고 했더니 그 애는 내 천국은 술에 취한 것 같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의 천국에서는 꾸벅꾸벅 졸게 될 것 같다고 하자 그 애도 내 천국에서는 숨이 차서 살아있기도 어려울 거라고 딱딱거리며 고를 내지 않겠어? 결국 우리는 날씨가 좋아지면 두 가지를 다 해보기로 하고는 키스를 하고 화해를 했지. 1시간쯤 가만히 앉아있다가 바닥이 매끄럽고 양탄자도 깔려있지 않는 그 커다란 방을 보니까 탁자만 치우면 놀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린턴에게 질라를 불러 도움을 청하자고 했어. 그리고 질라와 함께 까막잡기 놀이를 했지. 질라가 눈을 가리고 우리를 잡으려 다녔어. 엘렌도 늘 그렇게 놀아줬잖아. 그런데 린턴은 까막잡기는 재미없다고 안 하겠다면서 공놀이를 하자고 했어. 벽장을 열어보니까 괭이, 고리, 배틀도 채, 셔틀콕이 있었네. 배드민턴 하는 거죠? 같은 낡은 장난감 더미 속에 공이 2개 있었어. 하나에는 C자가, 하나에는 H자가 적혀 있기에, 이거 히스클리프하고 캐서린인가 봐요. C자는 내 이름 캐서린의 첫 글자이고, H자는 그의 성인 히스클리프의 첫 글자이니까 C자 공은 내가 가지고 H자 공은 그 애들을 가지라고 했어. 그런데 그 애는 H자 공에서 밀기울이 삐져나오는 걸 보고 싫어하더라고. 밀기울을 넣어가지고 만든 이런 공인가 봐요. 공놀이를 하는데 내가 계속 이기니까 그 애는 또 토라져서 기침을 해대며 자기 의자에 가서 앉아버렸어. 그래도 그날 밤은 기분이 쉽게 풀어져서 내가 근사한 노래, 엘렌이 가르친 노래였지. 그 노래를 2-3곡 불러주었더니 아주 기뻐했어. 내가 집에 돌아와야 할 때가 되자 다음날 저녁에도 꼭 와달라고 사정하기에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미니와 나는 바람처럼 가볍게 집으로 달려왔어. 그리고 그날 밤엔 워더링 하이츠와 내 귀여운 사촌 동생 꿈을 꾸었지. 다음날 아침이 되자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 엘렌도 아프고 내가 워더링 하이츠에 가는 걸 아빠가 아시고 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차 마시는 시간이 지나고 아름다운 달빛을 받으며 말을 타고 가다 보니 울적함이 사라지더라고. 가면서 오늘도 즐거운 저녁이 될 거야 하고 혼자 생각했지. 귀여운 린턴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까 더욱 기뻤어. 내가 그 집 정원으로 말을 몰고 들어가서 막 뒷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해같은 녀석이 나를 보고는 말고삐를 붙잡더니 앞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미니의 목덜미를 토닥이며 멋진 놈이라고 말을 붙이는 게 마치 내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었으면 하는 눈치였어. 난 그저 말을 가만두지 않으면 말한테 차일 거라고만 말해줬어. 그 애는 그 특유의 쌍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어. 이런 말한테는 채여도 별로 안 아플 거야. 하고는 웃으면서 미니의 다리를 훑어보는 게 아니었어. 순간 한번 미니의 발길질 맛을 보여줄까 싶었지만 그 애는 문을 열러 뛰어가 버렸지. 그리고 빗장을 올리면서 문 위에 새겨놓은 글자를 올려다보더니 어색함과 의기양양함이 뒤섞인 미련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 캐서린 양, 나도 이제는 저걸 읽을 수 있어. 어머 잘됐네. 너도 이제 영리해졌구나.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나는 소리쳤어. 그 앤 철자 하나하나를 더듬더듬 읽고는 음절을 있는 대로 느려서 저기에 적힌 이름 헤어튼 은쇼를 발음했어. 그 옆의 저 숫자는 뭐지? 그가 딱 막히는 것을 본 나는 기운을 복돋워 주려고 외쳤어. 아직 그건 모르는데? 그 애가 대답했어. 이런 바보. 나는 이렇게 말하며 실컷 웃어주었지. 그 바보는 나를 따라 웃어야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듯 눈을 잔뜩 찌푸리고 입가에 쓴웃음을 머금은 채 나를 노려보았어. 그 애는 내 웃음이 유쾌한 친밀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멸시를 나타내는 것인지 헷갈리는 모양이었어. 그러나 난 이런 그의 의혹을 곧 풀어주었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널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린턴을 만나러 온 거니까 빗기라고 말했으니까 말이야. 그러자 그 애는 얼굴을 붉히더니 달빛이 환해서 보이더라고. 이제 얼굴빛이. 빗장에서 손을 떼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더군. 자존심이 무참하게 상한 얼굴이어서
제 이름의 철자를 댈 수 있게 됐으니 저도 린턴만큼 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몹시 당황한 거지. 잠깐만요, 아가씨. 제가 아가씨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아가씨의 그런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네요. 헤어튼 도련님도 린턴 도련님과 마찬가지로 아가씨의 사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헤어튼 도련님이 린턴 도련님만큼 알고 싶어 한다는 건 칭찬해 줄 만한 의욕이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도련님은 그저 뽐내리고 그 글자를 배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전에 그 도련님이 글을 모른다고 아가씨가 창피를 준 일이 있었죠? 틀림없어요. 그래서 헤어튼 도련님은 그 글자를 배워서 아가씨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노력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를 비웃는다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가씨가 만약 그 도련님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덜 무식했을 것 같아요. 그 도련님도 어릴 적에는 아가씨 못지않게 총명하고 똑똑했어요. 저 야비한 히스클리프가 도련님을 부당하게 대했기 때문에 도련님이 이런 멸시를 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참 훌륭한 아내다, 그죠? 설마 엘렌, 그래서 울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가씨가 제가 정색하는 걸 보고 놀랐는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좀 더 들어봐. 그러면 그 애가 날 기쁘게 하고 싶어서 ABC를 배웠는지, 그리고 그런 짐승 같은 놈에게 예의를 다할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린턴은 긴 의자에 누워있다가 나를 맞이하기 위해 몸을 반쯤 일으키며 말했어. 오늘 밤에 몸이 안 좋아, 캐서린. 그러니까 오늘은 너만 이야기하고 난 듣게만 해줘.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난 네가 꼭 약속을 지키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도 가기 전에 네 약속을 받아낼 거야. 린턴이 아프니까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만 하고 질문은 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 화나게 할 일은 하지 않았어. 그 집에 갈 때 좋은 책 몇 권을 가지고 갔었는데 린턴이 그중 한 권을 좀 읽어달라기에 막 읽으려는 참이었어. 그런데 은시호가 조금 전에 이를 대시부 보다가 독이 올랐는지 문을 벌컥 열어젖히는 게 아니겠어? 그리고는 곧장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린턴의 팔을 붙잡아 의자에서 내팽개치는 거야. 네 방으로 꺼져. 그가 어찌나 격분했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감정이 복받친 얼굴은 무척 험악해 보였어. 널 만나러 온 애도 데리고 가. 니까지가 이 방에서 날 내몰지는 못해. 둘 다 꺼지란 말이야. 우리에게 욕을 퍼붓고 나서 린턴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린턴을 부엌으로 떠밀었어. 내가 린턴을 따라 나가니까 마치 나를 때려주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더라고. 순간 두려움이 밀려와서 나는 그만 책을 한 권 떨어뜨리고 말았어. 그러자 그 애는 냅다 그 책을 차버리더니 우리를 내쫓고 문을 닫아버렸지. 난로가에서 심술궂고 갈라진 목소리로 웃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밉살스런 조셉이 앙상한 손을 비벼대며 떨면서 서 있더라고. 난 헤어튼 도련님이 너희를 반드시 혼낼 줄 알고 있었어. 멋진 청년이야. 기백이 있는 분이지. 헤어튼 도련님도 알고 있어. 그럼 누가 이 댁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 나만큼 잘 알고 있고 말고. 크크크. 제대로 몰아냈어. 크크크.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그 몹쓸 노인네의 비웃는 말은 무시하고 린턴에게 말했어. 린턴은 얼굴이 하얗게 들려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그때 그의 얼굴은 전혀 귀엽지 않았어. 엘렌, 정말이지 끔찍한 모습이었어. 야윈 얼굴과 커다란 눈에 격렬하지만 무기력한 분노가 일었거든. 그 애는 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지. 그러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어. 문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이 악마 새끼야. 악마 새끼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다고. 린턴이 쉐된 소리를 질렀어. 말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웠지. 조셉이 또 쉰 목소리로 킥킥 웃으댔지. 그래, 영락없는 제 아비야, 제 아비. 하기야 우리에겐 누구나 부모를 닮은 면이 조금씩 있긴 하지. 걱정할 건 없이요, 헤어튼 도련님. 염려 말라고요. 린턴 도련님은 어쩌지 못할 테니. 조셉이 외쳤어. 난 린턴의 두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 애가 어찌나 크게 비명을 지르든지 나 놀라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 결국 그 애는 소리를 지르다 숨이 막혀서 지독하게 기침을 해댔고 입으로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 나는 급에 질려서 마당으로 뛰어나가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질라를 불렀어. 질라는 곳간 뒤에 있는 외양간에서 소젖을 짜다가 내가 부르는 소리를 곧 알아듣고는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난 숨이 차서 설명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질라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린턴이 어찌됐나 둘러봤지. 헤어튼 은쇼는 자기가 저지른 짓의 결과가 궁금해서 나왔다가 린턴이 쓰러진 걸 보고 그 가엾은 아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 질라와 나도 뒤를 따랐지. 그런데 계단을 다 오르자 헤어튼은 나를 가로막더니 방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하지 않겠어? 난 그 애들은 너 때문에 린턴이 죽었고 난 반드시 들어가 봐야겠다고 소리 질렀어. 조셉은 방문을 잠그더니 나더러 그따위 몹쓸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나도 린턴처럼 태어날 때부터 미친 게 아니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 난 질라가 나올 때까지 울면서 서 있었어. 질라는 조금만 있으면 린턴이 좋아지겠지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면서 나를 데리고 거실로 내려왔어. 엘렌, 난 내 머리를 쥐어 뜯고 싶었어. 어찌나 흐느끼며 울었던지 눈이 거의 안 보일 지경이었다고. 그런데 엘렌이 그렇게 동정하는 그 악당놈이 내 맞은편에 서서는 금방지게도 조금 가끔씩 나더러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이번 일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번 일을 아빠한테 이러면 감옥에 갇혔다가 교수형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하자 소리내 울기 시작하더니 급장이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을 감추고 싶었던지 밖으로 내빼더라고. 그런데 그 녀석이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었어. 결국 그들의 권유에 못 이겨 그 집을 나와서 한 90m쯤 갔을 때 그놈이 갑자기 길 옆 그늘에서 나오더니 미니를 세우고 나를 붙잡는 게 아니겠어? 캐서린 양, 난 정말 마음이 아파. 그 애가 말을 시작했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난 그 애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채찍으로 그 애를 한 대 후려 갈겼어. 그러자 그 애는 큰 소리로 끔찍한 욕짓거리를 해대며 손을 놓았어. 나는 정신없이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지. 그날 밤 나는 엘렌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워더링 하이츠에 가지 않았어. 물론 굉장히 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더라고. 린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고 헤어튼과 마주치게 될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쳐졌거든. 사흘째 되던 나는 용기를 냈어. 더 이상 불안해하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 그래서 한 번 더 살그머니 빠져나갔어. 5시에 걸어서 출발했어. 걸어서 가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린턴 방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나 개들이 지저대는 바람에 내가 온 걸 다들 알아차렸어. 질라가 나를 맞이하며 도련님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는 바닥에 양탄자를 깐 깔끔하고 자그마한 방으로 나를 안내해 주었지. 린턴이 그 방의 작은 소파에 누워서 내가 갖다 준 책을 읽고 있는 걸 보니까 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어. 엘렌, 그런데 그 애는 1시간 동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지 뭐야. 그러다 겨우 입을 열어 한다는 소리가 소란을 일으킨 건 나지. 헤어튼 잘못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 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 흥분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일어나서 나와버렸어. 그 애는 날 쫓아와서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캐서린 하고 부르더라고. 내가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나 난 돌아보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내가 그 집에 2번째로 가지 않은 날이 되었는데 다시는 그 애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했어. 그런데 그 애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어찌나 슬픈지 그 결심은 굳어지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어. 한때는 그 집에 가는 게 잘못인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가지 않는 게 잘못인 것처럼 생각됐어. 그러던 차에 마이클이 와서 미니를 준비시키느냐고 묻기에 그만 그래 하고 대답하고 말았어. 미니를 타고 언덕을 넘을 때쯤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 집 앞마당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집 앞 창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내 모습을 숨기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지. 내가 응접실로 가는 걸 보고 질라가 도련님은 거실에 계세요 하고 말해주었어. 들어가 보니 은쇼도 함께 있었는데 날 보더니 바로 나가버리더라고. 린턴은 큼직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반쯤 잠들어 있었어. 난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서 진지한 의조로 말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어. 린턴, 네가 날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일부러 너를 아프게 하려고 여기 온다고 생각하고 또 올 때마다 그런 눈치를 주니까 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지 않겠어. 우리 작별 인사를 하자. 그리고 너희 아버지한테도 날 만날 생각이 없으니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라고 말씀드려. 일단 모자나 벗고 좀 앉아, 캐서린. 린턴이 대답했어.
넌 나보다 훨씬 행복하니까 더 착해야 해. 아빠는 늘 내 결점만 이야기하고 멸시하시니까 자연히 나는 내 자신을 의심하게 돼. 아빠가 말씀하시듯이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짜증이 나고 우울해져서 모두 미워지는 거야. 난 아무 가치도 없고 성질도 나쁘고 거의 언제나 기분이 우울해. 네가 헤어지기를 바라면 그렇게 해도 좋아. 그러면 넌 골칫거리 하나를 들게 되겠지? 캐서린, 다만 이 점만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너같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착해질 수 있다면 말이야. 난 내가 행복해지거나 건강해지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친절하고 착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믿어줘. 그리고 너의 친절한 마음씨로 인해 내가 널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말이야. 비록 내 못된 성미를 너한테 보이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건 피할 수 없지만 나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고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뉘우칠 거야. 그 애가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용서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지. 다음에 또 그 애가 싸움을 걸더라도 난 다시 용서해 줘야겠다고 말이야. 우리는 화해했고 내가 거기 있는 동안 둘 다 내내 울기만 했어. 슬퍼서 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린턴이 그런 비뚤어진 성격을 가졌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 그 애는 친구들을 결코 편안히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편치 못할 테니까 말이야. 그의 아빠가 그 다음날 돌아왔기 때문에 그날 밤 이후에 그 애를 찾아갔을 때는 언제나 그 애의 조그만 방으로 갔어. 한 3번쯤 우리가 처음으로 저녁을 함께 보냈던 때만큼 즐겁고 희망에 차 있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지루하고 불안했어. 어떤 때는 그 애가 고집을 피우고 심술을 부려서 또 어떤 때는 그 애가 아파서 그랬지. 하지만 난 그 애가 고집을 피우고 심술을 부릴 때도 그 애가 아플 때와 마찬가지로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됐어. 히스클리프 씨는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통 얼굴을 볼 수 없었거든. 나 참 지난 일요일에는 말이야 보통 때보다 좀 일찍 갔더니 히스클리프 씨가 전날 밤의 행동을 놓고 가엾은 린턴을 잔혹하게 나무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 그분이 그걸 엿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날 밤 린턴이 좀 짜증스럽게 군 건 사실이었지만 그건 나 이외에는 아무도 상관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난 들어가서 히스클리프 씨의 말을 가로막고 그렇게 말했지. 그랬더니 그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라고 말하며 나가버리더라고. 그 일이 있은 뒤부터 난 린턴이 투정 부릴 때면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지. 자, 엘렌, 이게 다야. 나를 워더링 하이츠에 못 가게 하면 두 사람이 비참해져. 반면에 엘렌만 아빠한테 이러지 않으면 아무도 속상할 일이 없어. 이러지 않을 거지?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무정한 짓이야.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어요, 캐시 아가씨. 제가 대답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아가씨 그럼 쉬세요. 난 가서 생각해볼게요. 그러나 저는 주인님이 계신 곳에서 소리내어 생각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가씨의 방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린턴 씨의 방으로 가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다 말씀드렸거든요. 아가씨와 린턴 도련님의 대화와 헤어튼 도련님을 언급한 부분만 빼고 말이에요. 제 말을 들은 린턴 씨는 무척 놀라고 속상해 하셨죠. 다음날 아침 캐시 아가씨는 제가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과 자신의 은밀한 방문도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아가씨는 울고 불고 몸부림치며 린턴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애원했지만 헛일이었어요. 그나마 아가씨가 위안으로 삼은 건 아버지가 린턴에게 오고 싶으면 언제든 서르시 크로스 주택에 와도 좋다는 편지를 쓰겠다는 약속뿐이었죠. 그러나 린턴 서방님은 앞으로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캐시 아가씨를 만날 수 없을 거다는 설명도 덧붙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서방님이 당신 조카의 성격과 건강 상태를 알고 계셨다면 그는 조그만 위안조차 주지 않았을 거예요. 25. 로구드 씨, 작년 겨울의 일이지요. 딘 부인은 말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군요. 1년쯤 뒤에 그 집안과 아무 관계도 없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로구드 씨가 언제까지나 관계가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직 아주 젊으시니까 언제나 독신으로 사시는 게 만족스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쩐지 캐서린 린턴 아가씨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아가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기만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캐서린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구드 씨의 얼굴에 왜 그렇게 생기가 돌고 흥미로운 표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아가씨의 초상화를 벽난로 위에 걸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왜
잠깐 딘 부인 하고 나는 외쳤다.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으니 내 평정이 깨질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유혹에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난 이고장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난 바쁜 세상에서 온 사람이고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얘기나 계속해봐요. 캐서린은 아버지 명령에 잘 따르던가요? 네, 그랬어요. 가정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할 때쯤은 1년 전 1년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최근의 이야기까지 한다. 지금은 이제 캐서린이 나이가 많겠지만 그죠? 아가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게다가 린턴 씨는 말씀하실 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마치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위험과 원수들 사이에 두고 떠나며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그 아이가 기억할 자신의 말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깊은 애정을 담아 말씀을 하셨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조카 녀석이 편지를 보내오거나 찾아와 주었으면 싶은데 말이야. 엘렌, 그 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게나. 녀석은 좀 나아졌는가? 어른이 되면 나아질 것 같은가? 그 도련님은 너무 허약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도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캐시 아가씨가 불행히도 그 도련님과 결혼하게 되더라도 아가씨가 바보처럼 지나치게 봐주시지만 않는다면 도련님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들은 그 도련님은 뭘 두고 보시면서 아가씨와 어울리는지 알아보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도련님이 성인이 되려면 4, 5년은 더 있어야 할 테니까요. 에드거 린턴 씨는 한숨을 짓고는 창가로 걸어가서 기мот은 교회 쪽을 내다보았어요. 안개 낀 오후였지만 2월의 햇빛이 희미하게나마 비추고 있어서 교회 묘지에 서 있는 전나무 두 그루와 드문드문 세워진 비석들을 겨우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난 죽음이 어서 찾아오기를 빌곤 했어. 린턴 씨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지는군. 새신랑이 되어 저 골짜기를 내려올 때의 즐거웠던 기억보다 몇 달 후, 아니 몇 주 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지않아 내가 저 골짜기로 옮겨져서 그 호젓한 구덩이에 눕게 되리라는 기대가 더 달콤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엘렌, 난 캐시가 있어서 아주 행복했어. 겨울밤과 여름날을 지내오는 동안 그 아이는 내 곁에서 살아있는 희망이 되어주고 있지. 하지만 난 저 낡은 교회 아래에 있는 비석들 사이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그 긴 6월 저녁 내내 그의 어머니의 푸른 무덤 위에 누워 그 아래에 내가 눕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릴 때에도 행복했어. 캐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가 있을까? 그 애를 어떻게 떠나야 할까?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린턴이 캐시의 상실감을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그 녀석이 히스클리프의 아들이라는 것도 상관없고 그 녀석이 나한테서 캐시를 빼앗아 간다 해도 상관없어. 히스클리프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나의 마지막 보배를 나한테서 빼앗아 왔다는 승리감에 의기양양해도 난 개의치 않을 거야. 그러나 린턴이 변변치 못한 놈이어서 고작 제 아비의 하찮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 캐시를 그 녀석에게 맡길 수는 없어. 캐시의 명랑한 기분을 망치는 게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캐시와 그 녀석이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죽을 때는 외롭게 혼자 놓아두고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 차라리 나보다 먼저 그 애를 하나님께 맡겨 땅속에 묻어주었으면 좋겠어. 봄이 다가왔지만 린턴 씨는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따님과 정원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죠. 경험이 없는 아가씨는 그것만으로 아버지의 병환이 많이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린턴 씨의 볼에 핏기가 돌고 눈이 빛날 때가 많아졌으니 아가씨는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된 줄 알았죠. 아가씨의 17번째 생일에 린턴 씨는 교회 묘지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에는 나가지 않으시겠죠, 서방님? 하고 제가 여쭸어요. 그래, 못 나가겠군. 이번 해에는 좀 미뤄야겠어. 그 생일 때마다 나갔는가 봐요. 린턴 씨가 대답했어요. 그분은 린턴 도련님에게 몹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다시 보내셨어요. 만약 환자가 내놓을 만한 상태였다면 그의 아버지는 분명 도련님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해서 린턴 도련님은 아버지가 외삼촌 댁에 가는 걸 반대한다는 걸 넌지시 알리는 답장을 보내왔더군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가며 쓴 표가 났죠. 친절하게도 외삼촌이 자기를 기억해 주어서 기쁘고 언제 산책을 나오실 때 만나 뵙기를 바라며 사촌끼리 이렇게 아주 헤어진 채 오랫동안 지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대목은 진솔하게 씌어진 것으로 보아 아마 도련님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히스클리프 씨는 린턴 도련님의 캐시 아가씨를 만나고 싶다는 사연을 혼자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써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린턴 도련님은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캐시가 우리 집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를 삼촌 댁에 못 가게 하시고 삼촌이 캐시를 우리 집에 못 오게 하시니 캐시와 저는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가끔 캐서린과 함께 워더링 하이츠 쪽으로 말을 타고 오셔서 삼촌이 보는 앞에서 저희들이 몇 마디라도 나누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헤어져 있어야 할 짓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촌은 저한테 화가 나신 것도 아니고 저를 싫어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삼촌도 인정하시잖아요. 보고 싶은 삼촌, 내일 저한테 친절한 편지를 보내주세요. 서르시 크로시 저택만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 삼촌이 원하시는 곳에서 뵙고 싶어요. 저를 만나보시면 제가 아버지의 성격을 닮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당신의 아들이기보다는 삼촌의 조카라고 하신답니다. 그리고 저는 캐서린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결점이 많지만 캐서린은 그런 결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캐서린을 생각해서 삼촌도 제 결점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건강은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끊긴 채 혼자 있지 않으면 저를 좋아하지 않고 앞으로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 제가 어떻게 기운을 차리고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에드거 린턴 씨는 도련님을 처근하게 여기셨지만 도련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어요. 캐서린 아가씨와 함께 멀리까지 나다닐 수 없었으니까요. 서방님은 아마 여름에는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 가끔 편지를 보내라는 답장을 쓰셨어요. 집안에서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있으니 편지로 할 수 있는 충고와 위로는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죠. 린턴 도련님은 그 말에 따랐습니다. 만약 규제를 받지 않았다면 편지를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채워 모든 일을 망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도련님의 아버지가 철저히 감시했고 물론 린턴 씨가 보낸 편지를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린턴 도련님은 언제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기의 내밀한 괴로움이나 아픔에 대해서 쓰지 못하고 친구이자 애인인 캐서린과 만나지 못하는 가혹한 구속에 대해서만 되풀이해서 썼지요. 그리고 삼촌이 조만간 집 밖에서나마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공허한 약속으로 일부러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라고 넌지시 압력을 넣더군요. 이쪽에서는 캐시 아가씨가 강력한 그의 지원군이었어요. 이렇게 힘을 합쳐 린턴 씨를 설득하더니 결국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르시 크로시 저택에서 가장 가까운 황야에서 제 감독하에 함께 말을 타거나 그니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6월이 되어도 린턴 씨의 건강은 여전히 나빠지기만 해서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실 수가 없었거든요. 서방님은 해마다 수입의 일부를 캐시 아가씨의 몫으로 떼어두셨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그 집을 캐시 아가씨가 소유하게 되기를 혹 그렇지 못한다면 최소한 출가 후에 곧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기를 당연히 바라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가씨가 서방님의 상속인과 혼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나 서방님은 바로 그 상속인이 자기 자신만큼 급속하게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의사가 워더링 하이츠에 왕진을 가는 일도 없었고 그댁 도련님을 보고 와서 그의 건강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도련님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그때까지의 제 예감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이 황야에서 말을 타고 거닐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캐시 아가씨에게도 대단한 열의를 보이기에 저는 실제로 도련님이 좋아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기 자식을 그토록 잔인하고 사악하게 대할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도련님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보였던 건 히스클리프 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시켰기 때문이었어요.
그 탐욕스럽고 냉혹한 계획이 곧 다가올 도련님의 죽음으로 인해 실패로 끝날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낀 히스클리프 씨가 도련님을 더욱 몰아쳤던 거지요.